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9월 4일날 JP모건의 수석 분석가가 최근 50년 동안 없었던 전례 없는 사회 불안과 시장 붕괴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 주제로 CNBC와의 그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JP모건 수석 분석가의 이름은 그 마르코 콜라노비치라고 하고요. 내용은 그 주가 급락은 사회 불안으로 인해 대규모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수동적 투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전자거래소로의 그 1조 달러의 전환은 갑작스럽고 심각한 주가 하락을 악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그 수동적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일단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그 모든 매매를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좀 능동적 투자라고 한다면 사람이 직접 하는 투자가 되겠고요. 수동적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그램 매매와 같이 이런 뭐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그런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동적 투자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주식 직접 매입을 포함한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하거나 심지어 네거티브 인컴 텍스까지 부과할 수 있다.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거는 이제 부의 소득세라고 하고요. 빈곤 계층에게 재무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한된 제도입니다. 소득의 재분배 방법 중에 하나로 거둬진 세금을 그 빈곤층에게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이제 실제 벌어지면은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제도까지 도입을 하게 될 거라는 예상이고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위기가 언제 일어날지는 이제 알 수 없지만 시장은 2019년 상반기까지는 안전해 보인다.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안전해 보인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죠. 번개처럼 빠른 주식 프로그램에 의해 야기되는 갑작스러운 주식 매도, 자산 가격을 높이기 위해 중앙은행들의 전례 없는 행동, 그리고 사회 불안은 반세기 동안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현상은 지난 그 50년 동안 미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것이 이제 JP모건 체이스의 수석 분석가가 예견한 다음 금융위기의 실체입니다. 콜라노비치가 그 은행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컴퓨터화된 거래의 증가와 수동적인 투자의 상승은 현재의 상승장이 끝나면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움직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의 노트는 2008년 금융위기 10주년을 위해 작성된 168쪽짜리 메가 리포트의 일부이며 이 은행의 분석가들과 경제학자들 중 48명의 견해들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JP모건에서 금융위기 후 이제 10년이라는 제목으로 거대한 그 리포트가 작성이 됐거든요. 그 리포트에는 이 수석 분석가뿐만이 아니고 이 수석 분석가를 포함한 다양한 이코노미스트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방대한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보고서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43세의 콜라노비치 분석가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새로운 주식시장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설명을 하고 때때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두드러져 왔다. 근대 역사에서 가장 긴 지금의 상승장은 몇 가지 조치에 의해 플래시 충돌로 알려진 단기 급락을 안정시켜서 시장의 긴장을 안정화시키며 유지해오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장세, 이 지금의 장세는 근대 역사에서 가장 긴 상승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긴 상승장은 몇 가지 시장 조치들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그 단기 급락들을 안정시키면서 유지해오고 있다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그 단기 급락의 그 예로는 2018년 2월에 약 1600포인트 하락과 2015년 8월 1100포인트 하락이 있다. 이제 단기 급락의 예시를 이제 이때를 예로 들었고요.
콜라노비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플래시 충돌은 미국의 경제 확정의 배경에서 일어났으며 새로운 시장은 불황의 와중에 시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생태계가 변했고 이때 발생된 그 새로운 시장은 그러니까 불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경기 침체죠. 이런 경기 침체에서 시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런 그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수동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죠. 컴퓨팅 매매, 프로그램 매매, 시스템 매매 이런 것들. 이러한 이 새로운 시장이 불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시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것은 굉장한 리스크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주기가 끝날 무렵 유동성 위주의 급격한 매각을 하게 되거나 심지어 주기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자산 가격 조정과 더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그 수동적 매매, 그리고 컴퓨팅 매매, 시스템 매매 이런 것들이 유동성의 장세가 끝날 때 이제 다 매도세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신호가 발생이 되면 이것들은 다 일제히 매도가 됩니다. 그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런 것들이 주기의 종말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더 큰 자산 가격의 조정과 더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역사에서 그리고 최근 이 신용화폐 시스템에서의 그 경기 침체에서 발생된 시장 가격은 대충 지수로 따졌을 때 평균 50% 하락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 단계에 구매할 사람이 없다. 이제 이 뜻을 그 아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보고서에서 2008년 위기 이후 일어난 주요 시장 동향이 공황 상태에 빠진 동안 어떻게 판매를 악화시키는지 설명한다. 적극적인 투자에서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로의 거대한 변화가 있었고 최근 10년 동안 2조 달러가 그렇게 이동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의 생태계가 이렇게 바뀐 거죠. 적극적인 투자에서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로의 거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나타났던 가장 큰 생태계의 변화고요. 많은 퀀트 헤지 펀드가 시장의 약세로 전환할 경우 자동적으로 팔리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매매 전략의 증가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말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퀀트라는 거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매매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계량적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해서 투자 대상을 찾아내는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 운영되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스템 매매라고 그런 일종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이 약세로 전환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 일제히 매도가 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기 사이클이 이제 마무리되고 하락으로 전환할 경우 이런 것들은 일제히 다 매도가 돼버립니다. 인간이 한다면 매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다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히 다 매도가 돼버립니다. 그것은 이제 악성 매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하락이 더 큰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지수와 관련된 퀀트 펀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운영 중인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대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1일 거래 90%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적극적인 투자에서 수동적으로 관리되는 투자로의 거대한 변화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지금은 순전히 기계적으로 운영되는 대규모 투자 그룹들만이 있다. 그들은 빅스의 증가, 그러니까 공포지수죠. 공포지수의 증가와 채권 상관관계의 변화, 그리고 단순한 가격 설정과 같은
특정한 신호를 기반으로 매도된다. 즉 시장이 2% 하락하면 그들은 일괄적으로 다 매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은행과 기타 회사들의 그 전자거래소는 시장이 악화되고 유동성이 없어지고 그리고 계단식 하락이 발생이 되면 철수하는 경향이 있다. 거대 유동성의 위기. 코라노비치는 이러한 주가 급락이 다음번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것에 대한 이름은 거대 유동성 위기이다. 시장에서 유동성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용이성과 속도의 척도이다. 예를 들어 현금은 매우 유동적이고 부동산은 비유동적이다. 시장이 40% 이상 하락할 경우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는 일본 중앙은행이 이미 취한 주식의 직접 매입을 포함한 통상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그 신용화폐 시스템에서의 침체에서 지수 하락이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일어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중앙은행이 이제 개입을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위기에서도 시장이 40% 이상 급락하는 그런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연준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JP모건이 수석 분석가는 현재 일본 중앙은행이 주식의 직접 매입을 포함한 통상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오랜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굉장히 과감한 정말로 극단적인 부양책입니다. 이런 부양책을 쓰는 이유는 이 부양책을 단기적으로 써서 시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을 경우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고요. 이 마이너스 금리 장세에서 빨리 회복되지 못할 경우에는 오직 무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만이 시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무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지금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이 나오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런 그 무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채권과 주식을 직접적으로 계속 매입하는 데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매도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본 주식 시장의 대주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거는 시장 질서가 파괴된 거고 사망선고와 다를 바 없는 상태예요. 이것을 좀 자세히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위기가 올 경우 연준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의 모든 연기금은 심각하게 자금이 부족하고 소규모 투자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으며 개인들은 소비를 중단한다. 만약 이런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도 당신들은 세금을 더 깎아주면서 경제를 자극할 것이다. 어쩌면 심지어 부정적인 영역으로까지 이것을 확대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중앙은행이 자산 가격에 직접 개입하고 채권이나 신용 그리고 주식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채권 매입을 했었죠. 채권 매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위기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때. 하지만 다가오는 위기에서는 이러한 규모의 양적 완화 가지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구조는 이제 더 큰 엄청나게 많은 화폐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위기가 오면은 중앙은행이 모든 자산 가격에 직접 개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채권뿐만이 아니고 주식시장 같은 이런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매입을 하는 그러니까 사상 초유의 사태죠. 이거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그것을 그냥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1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 이 시나리오는 위험 증가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예측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2019년 하반기까지 위기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 위기의 정확한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채권 매입을 되돌리는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핵심이죠. 연준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고 채권 매입을 원래 형태로,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전 형태로 되돌리는 그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경제 사이클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과 벌어지고 있는 무역 분쟁은 경기 순환의 종료를 가속시키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변수죠. 일단 현재 그 시장 구조에 따르면은 저도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기준금리가 3%가 되는 그 시점에 그 전으로 이 사이클이 끝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기는 현재 금리 조정, 금리 인상 속도로 봤을 때 빠르면 2019년 하반기, 늦으면 2020년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그 무역 분쟁, 이게 변수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시기가 굉장히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래서 다음 오는 위기는 1968년, 지금부터 약 50년 전에 목격된 것과 유사한 사회 긴장을 야기할 것이라는 불길한 분위기로의 그의 보고서를 마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마무리에서 그 분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68년 그 해는 베트남 전쟁과 반전운동의 절정과 마틴 루터킹 주니어와 로버트 F. 케네디 상원의원의 암살의 절정을 보았다. 이때가 사실상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닉슨 쇼크가 있었죠. 결국 시장에 충격을 줬고 닉슨 쇼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근본이제가 마무리가 됐죠. 그 사이클이 끝났죠. 그리고 신용화폐의 사이클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미국 선거와 브렉시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과 SNS는 그룹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 위기 때 더 심해질 수 있다. 미국 선거와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 기성세대와 지금의 그 20, 30대 그 세대들의 그 양극화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다가오는 그 위기는 이러한 환경에 힘입어서 아마 부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위기에서 중앙은행이 개입할 때 자산 가격에 바닥을 제공함으로써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현 상태는 유지될 것이나 그것이 실패할 경우 우울증과 사회불안 그리고 매우 긴 기간 동안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훨씬 파괴적인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들이 특정 가격 밑으로 오면 중앙은행이 모두 매입하는 형태입니다. 자산 가격에 바닥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바닥 가격을 중앙은행이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가격은 그 밑으로 내려오는 그 자산들을 다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주식에서 정리매매와 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사실상 이런 형태는 양적 완화의 거의 끝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QE4, QE5, QE6 같은 형태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양적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채권 발행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화폐를 찍어내고 그리고 그것들로 채권을 매입하고 이런 수동적인 양적 완화가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직접적인 양적 완화입니다. 거의 끝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인쇄기에서 화폐를 무한으로 찍어내서 시장을 떠받드는 형태고요. 지금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25번 영상이었죠. 금융위기 단계별 그 사회현상에서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인터뷰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마무리됐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인터뷰가 9월 4일에 있었거든요. 이 9월 4일날 있었던 이 인터뷰를 전후로 해서 그 해외 주류 매체들에서도 이 보고서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 금융위기라는 주제가 주류 매체가 아니라 비주류 매체에서 주로 다뤄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그 해외 주류 매체들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9월 14일 수정은 뭐 9월 14일, 8월 그러니까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으로 넘어오면서 중앙일보에서 이러한 주제로 번역을 해서 기사화했는데요. 여기 뭐 간단한 내용들로 보면은 한마디로 뭐 미국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은 2009년 경기 침체 이후 4배나 올랐다. 그리고 미 연준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례없는 양적 완화에 나서면서 경제 회복을 앞당겼다. 그러나 사상 최대로 불어난 천문학적 부채가 또 다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서서히 올리면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하자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쭉 이제 내려다 보면은 이 내용이죠. 여기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최근 미 경제 전문 채널 CNBC에 출연해 미국 경제는 치레를 치르고 있으며 앞으로 2년 정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일 10년 전 금융위기 원인을 분석한 무료 저서 대부채 위기를 이해하기 위한 템플릿을 발간한 달리오는 현재 경제 환경을 1929년 대공황 시절과 비교할 때 1935년 또는 40년에 와 있다고 비유했다. 그러니까 JP모건 말고도 이런 형태의 보고서가 지금 최근에 또 나왔나 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JP모건이 금융위기 10주년을 맞이해서 48명의 애널리스트와 이코노미스트의 그 원인 분석과 전망을 담은 168페이지의 대형 리포트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형성 과정을 설명을 했다. 여기 내용 보면 마지막에 한번 위기가 이제 닥치게 되면 지난 5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주식시장 붕괴와 사회 불안정이 나타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는 한국일보네요. 위에 간단히 추려진 내용을 보면은 10년 유동성 파티가 남긴 후유증 그리고 끝나지 않은 위기라고 밝혔고요. 거대 자산 붕괴 우려 확산. 그러니까 거대 유동성의 위기죠. 한마디로 이런 게. 그리고 미국 주택가격 지수도 53% 상승했고 성장 잠재력, 생산성 증가의 둔화, 경제 환경 바뀌면서 대폭락 걱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사에도 지난 10년 세계 주식시장은 놀라운 화랑세를 보여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 세계 주식 자산 규모는 79조 9천억 달러나 됐다. 금융위기 여파로 주가가 곤두박질 쳤던 2009년 3월 25조 5천억 달러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그리고 보면은 유례없는 양적 부양 조치로 풀린 돈은 전 세계 부동산과 주식 등에 투입됐고 덕분에 자산의 명목상 가치는 훨씬 커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내용이 비슷하죠. 이제 슬슬 기준금리가 이제 오르고 2017년부터 이 기준금리 상승이 이제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슬슬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분석가들이나 시장에서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 차트는 남색은
10년물, 2년물의 그 장단기 금리 차트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연준의 기준금리 차트입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신용화폐 시스템으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1980년 이 시점부터 미국의 금융화가 이제 선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부채 기반의 성장 시스템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구조는 금리를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빨간색에 보시다시피 계속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금리를 바닥까지 끌고 내려오는 긴 사이클을 완성하는 이런 형태의 경제 형태로 이제 흘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 사이클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이 됐죠. 침체 전에. 이게 사이클의 움직임 보세요. 정확히 흐름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장 환경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런 금리 사이클, 이런 금리 사이클은 경제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정확히. 세계 경제 사이클과 연준의 그 기준금리 사이클은 거의 일치한다고 봐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도 거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유례 없는 긴 시간 동안 낮은 금리가 유지되고 있었다가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일부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알고 있는 것 자체로는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장 환경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리는 그 사이클에 반드시 해당 경제 사이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도록 지금 우리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해야 되는 건 금융위기가 알려진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는 형태의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 사이클이 마무리될 때마다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그 원인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외적인 정치적인 이슈였죠. 걸프전 때문에 위기가 시작이 됐고, 이때는 닷컴 버블로 인해서 위기가 시작이 됐고, 이때는 모기지 시장으로부터 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그 위기 같은 경우는 그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모기지라든지 닷컴 버블 이런 형태, IT 또는 특정 섹터, 바이오 이런 섹터가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가 모르는 혹은 우리에게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형태의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0%예요. 이 시장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오늘 그 소개해드렸던 그 인터뷰 내용 있죠. JP 모건. 그리고 이 인터뷰에서 그 언급했던 148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앞으로의 그 전망을 닮은 그 보고서, 이 보고서를 프리뷰 형태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148페이지거든요. 이거를 프리뷰 형태로 다룬다고 해도 양이 상당해요. 그래서 다음 주 2회 아니면 다음 주 3회를 걸쳐서 이 보고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예정이고요. 이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특히 해외에 살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주류 매체를 통해서 이제 금융위기에 대해서 언급되는 그 기사를 자주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비주류 매체에서 언급을 했지만
슬슬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본격화하면서 이런 분석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각 금융회사에 있는 그 분석가들, 그리고 뭐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 오를 때 시장의 경제 사이클이 마무리된다라는 그 시그널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의 그 일부 사람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반박하는,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분들의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인 그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연준의 기준금리의 그 변화에 따라서 경제 사이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끌고 온 현재 그 경제 사이클이 정리하는, 마무리되는 그 국면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경제 위기가, 금융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100% 옵니다. 단지 시기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시기상의 문제라고 해서 그것이 뭐 5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런 게 아니에요. 일단 기준금리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국면이라는 거예요. 마무리 국면에서의 그 시기상 불확실성이지 뭐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분석가도 밝혔듯이 이 문제가 일단 2019년 상반기까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이후에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가 언제 나타날지 그걸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이것을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예정되어 있는 그 금리 인상을 실제로 그렇게 올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서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를 보일 거예요. 그 변화로부터 주식시장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으로 또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이제 구조상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변화를 잘 분석을 하면은 금융위기가 언제 오는지 우리는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러한 모니터링을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 최대한 가까이 오차 범위가 크게 나지 않는 수준에서 예측하려고 저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그 기준금리 사이클에 의해서 경제 사이클이 정해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유례없는 제로금리가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거대한 그 유동성의 파티가 사실상 끝난 거고요. 이 경제 사이클이 지금 마무리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는 금융위기가 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끌고 온 장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날 때는 더 큰 유동성으로 떠받쳐야 할 시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100%라 그랬죠. 금융위기는 100% 옵니다. 그리고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정책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런 것들을 자신의 정치적 색안경, 그리고 개인의 판단, 그리고 심증 이런 거 다 떼버리세요. 그냥 철저하게 시장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것으로 입각해서 객관적으로 보시면 금융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그런 시장의 구조 속에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명이 된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그 엘리트들 있죠, 엘리트. 엘리트들은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요. 1980년 이후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부채 기반의 그 경제 성장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을 이제 만들고 유지해온 건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이 과연 이 시기가 올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그 끝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미국 연준 기준금리 기준이죠. 0%가 될 때까지 그 안에 작은 사이클을 만들면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거대한 사이클은 기준금리가 제로금리가 될 때, 그리고 거기서 다시 기준금리가 오를 때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이클은. 그래서 이 수석 분석가도 굉장히 솔직히 전 돌려 말한 거예요. 반세기 동안 없었던 경제 붕괴와 그 우울증, 사회 불안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있었던 신용화폐 시스템의 이 전체 사이클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세요. 그 주류 매체에 나올 때에서 얘기할 때는 단어 선택과 그리고 그 표현하는 뉘앙스들을 굉장히 낮춰서 유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숨겨진 뜻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JP모건에서 말한 그 분석가들, 그리고 기타 최근 나오고 있는 지난 10년간 그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 장세를 되돌아보는 그 분석들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다 전례 없는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JP모건은 굉장히 좀 실질적으로 물론 좀 애둘러서 표현을 했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애둘러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 40년간 있었던 신용화폐 시스템의 짧고 굵은 이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이 전체 사이클이 마감된다는 형태의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숨겨진 뜻을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영상,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영상에는 그 JP모건에서 발행한 그 10년 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후 10년이라는 그 제목을 가진 그 보고서를 실제 그 지표를 어떻게 분석을 했고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죠, 이제. 주말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 충분히 휴식하실 분들은 휴식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